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내가 넓고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마을이 있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하늘나라 선녀들도 매달 보름이면 달빛을 타고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갔다. 그 중에 막내 선녀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해 하늘나라에서 기염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막내 선녀는 땅에 내려와 목욕만 하고 가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 인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들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증이 일어 견딜 수가 없었다. 궁금한 걸 못 참는 막내 선녀는 언니들이 목욕하는 동안 몰래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구경하기로 했다. 막내 선녀는 언니들과 목욕을 하는 척 하다가 살짝 빠져나와 마을로 들어갔다. 보름달이 훤히 비치고 있어 어렵지 않게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며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렇게 막내 선녀는 목욕을 하러 내려올 때마다 언니들 몰래 마을 구경을 하고 다녔다. 그날도 언니들 몰래 빠져나와 마을 구경을 나섰는데 작은 초가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다. 호기심 많은 막내 선녀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방문에 길을 갖다 대었다. 어머니,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이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불효자는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방 안에서 젊은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청년의 울음소리가 하도 구슬퍼서 막내 선녀는 자기도 모르게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한참 울던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막내 선녀는 얼른 몸을 숨기고 남자를 훔쳐보았다. 달빛에 비친 성년이 그렇게 늠름해 보일 수가 없었다. 눈물에 젖은 눈이 달빛에 반사되어 더욱 빛나 보였다. 하늘도 무심하지. 평생 이 못난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수절하신 어머니께서 저렇게 편찮으신데 보약 한 채도 못 해드리고 고깃국 한번 못 끓여드리니 내가 무슨 염치로 더 살기를 바랄까.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막내 선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막내 선녀는 아쉽지만 그 집을 뒤로하고 언니들이 목욕하고 있는 대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하늘로 가서도 막내 선녀는 청년의 근심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라 배를 짜면서도 몇 번이나 실수를 했다. 막내 선녀는 국립 끝에 몰래 하늘나라의 보약을 구했다. 선녀가 인간 세상에 관여하고 나서는 것은 큰 벌을 받는 일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막내 선녀는 청년의 슬픈 얼굴이 떠올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목욕하러 내려가는 날 막내 선녀는 잊지 않고 보약을 챙겨서 내려왔다. 한창 언니들이 물놀이 하는 동안 막내 선녀는 또 몰래 그 청년 집으로 갔다. 선녀는 방문 앞에 약을 놓고 쌀이면 밖으로 나와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청년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방에 불은 켜지지 않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녀들은 사람들이 모두 잠든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었다. 막내 선녀는 상심한 채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늘로 올라온 뒤에도 막내 선녀는 오로지 청년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늘 밝고 빛나던 선녀의 얼굴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긴 선녀는 보약을 미리 챙겨놓고 목욕하러 내려가는 날만 기다리는 게 그나마 낙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목욕하러 내려가는 날이 다가오자 어둡던 막내 선녀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막내 선녀는 언니들 몰래 청년의 집으로 갔다. 그날은 다행히 청년의 집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방문 앞에 보약을 내려놓는 막내 선녀는 방문에 귀를 갖다 대어 보았다.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잘못되실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다 내 효성이 지극한 덕이지 뭐냐. 하늘이 내 마음을 알고 보약을 내려주신 게지. 그나저나 보약은 누가 갖다 놓은 걸까? 요행으로 어머니의 건강이 쾌차하자 오자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막내 손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아는 척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은 결코 맺어줄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 뒤로도 매달 보름마다 막내 손녀는 청년집 방문 앞에 보약을 갖다 놓고 청년의 모습만 훔쳐본 뒤 돌아오곤 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막내 손녀는 청년을 그리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렇게 밝고 예쁘던 막내 손녀가 시름시름 앓으며 호소리까지 해댔다. 그러다가도 목욕하러 가는 날이 다 되어가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얼굴에 홍조가 피어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언니들은 막내 손녀의 병이 목욕을 하러 가서 생긴 것이라고 여겼다. 목욕을 하러 내려온 언니들은 몰래 막내 손녀의 뒤를 밟기로 했다. 그날도 목욕을 하는 척하던 막내 손녀가 슬그머니 뇌를 벗어나서 마을로 들어가더니 작은 초가집 앞에 먼저 서는 것이었다. 그때 방문을 열고 어떤 청년이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본 막내 손녀가 가슴을 감싸며 후다닥 나무 뒤로 숨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언니들은 막내 손녀의 병이 상사병임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이 절대로 맺어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건 언니들도 익히 아는 일이어서 큰 사단이 날 것을 알기에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언니들은 막내 손녀를 어떻게 단념시킬까 고민에 빠졌다. 이 일을 옥황상제가 알게 되면 불효령이 떨어질 게 분명했기 때문에 언니들의 근심도 날로 커져갔다. 그런 와중에 막내 손녀는 얼굴색이 변해가며 병이 점점 깊어갔다. 막내 손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언니들이 옥황상제께 이실직고 했다. 옥황상제는 당장 막내 손녀를 불러오라고 불효령을 내렸다. 그분과 제가 절대로 맺어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분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견디지 못하겠어요. 멀리서라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옥황상제 앞에 불려온 막내 손녀는 울면서 애원을 했다. 아무리 옥황상제라 해도 다 죽어가는 얼굴로 애절하게 매달리는 막내 손녀를 외면할 순 없었다. 또한 아무리 그래도 하늘의 법이 있기에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옥황상제는 막내 손녀가 원하는 대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주기로 했다. 인간이 아닌 나무로 태어나게 해서 내려보내주는 벌을 내린 것이었다. 막내 손녀는 소원대로 청년의 집 앞에 느트나무로 태어나서 그 청년과 청년의 후손들이 무탈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